이번 강의에서는 영선사행 군계 학조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의 대조선 전략 전환기에 영선사행 군계 학조단이 파견되었습니다. 먼저 군계 학조단의 파견 과정을 살펴볼까요? 1879년 청 정부는 무기 기술을 익힐 군계 학조 유학생 38명과 군사조련을 위한 장교 40명을 천진에서 훈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조선 정부 안팎에는 청으로부터 그것도 오랑캐의 군사기술을 익힌다며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를 무마하는 작업이 조선 정부의 중요 과제 가운데 하나였지요. 특히 군사조련에 대한 반론은 더 거셌습니다. 또 청만 군사조련과 관련해 제안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본 역시 조선이라는 무기시장에 뛰어들기 위해 군사조련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조율하는 일도 중요했지요. 이런 조율과 정리 끝에 청으로 군계 학조, 즉 기술유학단만을 파견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군사조련을 위한 장교들은 파견하지 않기로 했지요. 이처럼 영선사행의 임무가 주종되고 난 직후인 1880년 고종은 기술유학단 38명을 선출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 기준은 학문을 열심히 행하고 업무를 탁월하게 잘 진행하며 솜씨가 빼어날 뿐만 아니라 재간이 있고 일처리에 수완과 솜씨가 있으며 군사무기를 잘 고치거나 만들며 산수를 잘 아는 자였습니다. 이들을 온 나라 안에서 구하도록 하고 그만큼 천거하는 사람의 범위도 넓히라고 했죠. 그리고 어서 유학을 다녀오라고 재촉도 했습니다. 고종이 기술유학생 선발 기준을 높게 제시했던 것은 그만큼 청으로부터 들여올 기술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입니다. 또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일이 그만큼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기준을 만족시킬 기술 유학생을 선발하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고종의 선발 기준에 대해 영의정은 이를 만족하는 인물들이 지극히 드물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대신 문관, 음관, 무관, 귀천을 불문하고 여러 재주를 통달하거나 갖추었으면 유학생으로 선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중복 천거되는 일도 있으니 고위 관료들만 청거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제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고위 관료가 천거하되 유학생들의 신분을 고려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었죠. 그의 요구대로 선발 기준이 결정되었지요. 이는 선발을 통해 중국 유학 기회를 잡으려던 사람들이 많았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고종이 출발을 독촉했음에도 불구하고 천진우로의 출발은 쉽지 않았습니다. 5번이나 변경되었지요. 마침내 1881년 음력 7월 20일로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출발하지 못했어요. 기술유학단을 통솔할 영선사 조용호가 출발 불과 닷새 전에 갑자기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영선사를 다시 임명해야 함을 의미했고 이로 인해 출발일이 늦어졌지요. 계속된 지연으로 떠나기로 했던 학도들도 1년 동안 집을 비우지 못할 이런저런 이유들이 생겨났습니다. 결국 17명을 새로 뽑아야 했죠. 이 학도 선발은 영선사로 새로 임명된 김윤식에게 맡겨졌습니다. 9월 26일로 출발일이 결정되자 그는 9월 23일, 25일 이틀에 걸쳐 기술유학단원을 선발했습니다. 먼저 9월 23일 그는 지원한 중인자재 30여 명 가운데 30세 이하를 선발하면서 한 번 보고는 특별한 재주가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단지 그들에게 스스로 원했는지의 여부만을 물어 6명을 선발했다고 고백했지요. 그리고 25일 11명을 더 뽑았습니다. 김윤식이 영선사로 임명된 지 불과 4, 5일 만에 학도들을 면접하고 선발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예비자 명단이 사전에 진행된 청거를 통해 확보되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즉
김윤식의 출발 직전 학도 선발은 아무런 선발 기준 없이 출발일에 맞추어 무작위로 차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선사행의 출발이 계속 지연됨에 따른 결손 인원을 보충하거나 최종 결정하는 과정이었던 것이죠. 마침내 1881년 음력으로 9월에야 영선사행 군기학조단이 한성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음력 9월 1일은 양력으로 10월 23일입니다. 교수님, 10월 말이면 본격적으로 추워질 텐데 군기학조단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나요? 예상한 대로 군기학조단의 여정은 순탄치 않았어요. 음력 7월에 떠났다면 크게 고생하지 않고 천진으로 갈 수 있었을 텐데요. 출발일이 늦어져 천진으로 가는 길이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니, 혹독했다고 하는 편이 더 맞는 표현일 것입니다. 한성에서 출발한 지 56여일 만에 압록강 건너 봉황선 인근의 청나라 국경 관문에 도착했어요. 양력으로 치면 12월 17일이었습니다. 항구가 얼어 배를 탈 수 없었기에 그들은 엄동설안에 만주를 걸어서 지나가야 했습니다. 군기학조단의 통솔자인 김윤식의 일기를 보면 큰 바람, 큰 눈, 큰 추위 등이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그런 길을 하루 100여리, 거의 2달을 걸어 가야 했죠. 그런 만큼 많은 사람이 병에 걸렸습니다. 병자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여정이었죠. 심지어 천진이 도착하지도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환자들도 발생했습니다. 이른바 즉시 귀국자가 6명이나 나온 것이지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얻은 여행 후유증은 훈련 기간에도 기술 학도들을 수시로 괴롭혔습니다. 공장에 배치된 지 3일 만인 1882년 1월 3일 한 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체력이 회복되지 않아 질병에 시달리는 학도들도 너댓 명이 더 있었습니다. 4개월이나 지난 5월조차 건강한 학도가 거의 없다고 보고되었어요. 그중 2명은 병이 심해져 귀국해야 했습니다. 비록 기술 유학생의 건강을 담당하는 의원이 함께 파견되었지만 건강하게 훈련에 전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자꾸 발생했던 것이죠.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혹독한 겨울 도보 여행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 정부는 무기 제조 기술만을 습득시킬 목적으로 이훈장이 제안한 38명의 인원수를 모두 채워 기술 유학단을 구성했습니다. 이미 선발되었던 11명, 다시 결정된 17명, 그리고 의주 등지에서 선발되었던 10명으로 모두 38명이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의주에서 선발된 10명의 유학생은 주로 철산, 영유, 의주 등 국경 지역 출신이었습니다. 이들 의주 유학생들은 영선사 김윤식의 천진으로 가는 도중에 선발되었다는 이유로 자질을 의심받기도 했죠. 하지만 이들을 선발하기 위해 면접 등 특별한 조치가 없었던 점을 미루어 보면 이들은 군기학조단으로 이미 선발되었던 사람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이들의 출신 지역들은 오래전부터 서북 쪽의 국경 수비를 담당했던 군사 요충지였습니다. 특히 영유와 철사는 대원군이 별기군을 증파하거나 포군을 증설한 변경 수비의 거점이었어요. 이곳에서 선발된 기술 유학생들 중에는 이미 군기 정비와 관련된 분야의 훈련을 받거나 실무 경험자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지역 출신자들 10명을 모두 추적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중 4명은 천진 기기창에서 새로운 서양 기술을 익혔고 한성 출신자들보다 나은 성적을 보였지요. 심지어 송경화는 교육 담당자로부터 능력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군기학조단이 귀국한 후에도 다시 천진으로 파견되어 기술을 더 익히기도 했죠. 그럼 이들 중도 합류자를 포함해 38명의 군기학조단의 신분산 구성을 살펴볼까요?
먼저 학도가 24명입니다. 이들의 신분을 정확하게 규명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학도로 불릴 수 있는 신분은 양반, 서자를 포함한 중인, 지방관리들이지요. 장인은 14명이었습니다. 신분이 기술이나 학문을 배울 수 있는 자질과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장인들보다 학도들이 병이나 학습 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조기 귀환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유학생들이 천진에서 배우게 되는 학문과 기술은 조선에서는 가늠하기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조선에서는 무기를 전적으로 수공업에 의존해 만들어냈지만 천진의 무기공장은 대규모 기계가 설치되어 무기를 대량 생산하는 체제를 구비하고 있었지요. 교수님, 그렇다면 조선에서의 무기 제작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나요? 당시 조선에서 화기 제작은 제작 과정을 전반적으로 이해한 장인들에 의해 이루어졌어요. 가장 복잡한 공정을 거쳤던 조총을 예로 들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총 제작의 핵심인 총신주조는 몇몇 장인들이 나누어 담당했습니다. 철을 녹이거나 총신을 만들거나 구멍을 뚫거나 강선을 새기거나 화약실을 만드는 등의 작업을 나누어 한 것이지요. 장인들은 자신의 작업장에서 긴 세월 시행착오를 통해 기술을 습득했습니다. 하지만 천진 기기창에서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기계가 대부분의 일을 담당하였고 사람은 그 기계를 조작하였지요. 단순해 보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관련된 전문 지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무기 제작 공정은 매우 세분화되어 있었어요. 이 무기 공장에는 모두 12개의 공장이 소속되었고 또 각각은 많게는 12개의 부서로 세분되었습니다. 총신의 천공, 연마 작업 역시 사람이 아닌 기계가 담당했습니다. 탄환이나 뇌관 또한 기계로 만들었지요. 총기 제작에 필요한 철은 조선의 소규모 화로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거대한 용광로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얻은 철은 커다란 망치 같은 기계로 두들기는 단조 가공을 거쳐 총신이 되었는데요. 거대한 증기기관은 기계들의 움직일 힘을 제공했지요. 총기 제작의 각 공정마다 제도 및 모형 작업이 선행되었고 세밀히 분업화된 각 공정에는 전문 기술자가 배치되었습니다. 이들 전문 기술자들은 시행착오의 방식이 아닌 실습실에서의 훈련을 통해 양성되었어요. 천진 무기 공장에서 수행되는 일들은 기본적으로 서양 과학을 익혔다는 것을 전제로 진행되었습니다. 군계 학조단이 익혀야 하는 무기 기술 훈련은 물리학과 화학을 요구했죠. 이것은 무기 공장에 소속된 수사학당의 고학년들이 배워야 하는 학습 내용에 준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조선의 기술 유학생들이 무기 공장에 배치되어 겪어야 하는 어려움은 단순히 개인적인 능력에만 관련된 문제는 아니었지요. 화학, 전기, 금속, 제도를 익히기로 한 기술 유학생들에게 이에 관한 기초 지식을 습득할 것이 요구된 셈이지요. 이 일은 중국인들조차 쉽게 학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천진에서조차 서양인 17명을 초빙해 10년 넘게 기술자들을 훈련해도 완전히 익히지 못했다 할 만큼 어려운 일이라 평가했지요. 이런 환경에서 기술 유학생들은 이전에 자신이 사용하던 도구와는 전혀 다른 도구를 사용해야 했고 기계 운용에 필요한 기술보다는 전반적인 공학의 원리를 익혀야 했으며 이를 위해 또 그 기초가 되는 서양 과학을 공부해야 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군계 학조단의 학습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